김서구는 낡은 검은색 제네시스 G80 핸들을 두 손으로 굳게 잡고 있었다. 61년의 세월이 그에게 새겨놓은 것은 연륜과 지혜뿐만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 현장과 법정의 냉혹함을 마주했던 그의 눈빛은 깊고 그가 내뿜는 공기는 차분했다. 그는 방금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참이었다. 특히 그의 외동딸 김지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오늘이 바로 지민의 결혼을 위해 예비 사위를 만나기로 한 상견례 날이었다. 서구의 제네시스 G80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서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 지민의 행복한 얼굴과 그녀가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예비 사위의 단정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지민은 늘 그를 믿고 따랐고 그 역시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야를 가로막는 빛이 백미러에 비쳤다. 번쩍이는 은빛 메르세데스 AMG GT. 그 차는 거침없이 속도를 높여 서구의 차 뒤에 바싹 붙었다. 서구는 경적을 울리며 차분하게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뒷차는 마치 서구의 느긋한 주행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는 양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따라붙었다. 서구는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다. 소중한 상견례 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했다. 그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갔길로 비켜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뒷차 운전자는 참지 못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했다. 끽!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도로를 찢었다. 굉음과 함께 쾅 하는 충돌음이 울렸다. 뒷차가 서구의 차 오른쪽 뒷범퍼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차체는 크게 흔들렸다. 서구는 심호흡을 하며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법과 질서를 지키던 그였지만 이런 사소한 접촉사고는 늘 불쾌하고 귀찮은 일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은빛 AMG GT 역시 갓길에 멈춰 서 있었다. 운전석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한 젊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아씨발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따위 낡아빠진 차로 도로에서 기어 다니지 말라고 남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구에게 다가왔다. 서구는 그의 난폭한 태도에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충돌 부위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가벼운 흠집과 페인트 자국 정도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젊은 친구,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법이네. 일단 침착하게 닥쳐 개소리 짓거리지 마. 지금 이 차가 얼마짜린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야. 내 놈 낡은 똥차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상견례 가는 길에 재수없게. 남자는 서구의 말을 끊고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구의 낡은 제네시스 G80과 낡은 정장을 입은 서구의 외모를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마치 서구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우월한 삶에 끼어든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자는 혀를 차며 자신의 차체에 난 흠집을 확인했다.
서구는 그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다.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대를 경멸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드물었다. 자네 말버릇이 아주 심각하구만. 지금 상견례 가고 있다면서.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나. 서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남자는 서구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노인네가 훈계질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이래 이 사고는 전부 내 놈 과실이라고 당장 보험 부르고 내일 아침까지 내 차 수리비 청구서 날아올 테니 준비나 해두라고. 아니, 그 낡은 차 팔아도 부족하겠네. 남자의 말은 비아냥거림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서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고 현장과 두 차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 뭘 찍는 거야? 증거 조작이라도 하려고. 증거는 조작하는 게 아니라 확보하는 거라네. 자네도 그러는 게 좋겠네. 서구의 이성과 냉정함은 남자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남자는 서구의 휴대폰을 쳐내려 했지만 서구는 재빠르게 피했다. 내 놈 같은 거지. 새끼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보험사나 부르라고. 아, 그래. 난 지금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 내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어쨌든 내 놈이 불행하게도 내 길을 막은 거야. 내 놈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회 비서. 지금 XX 도로에서 접촉사고 났다. 낡아빠진 제네시스 G80랑 박았는데 그 노인네가 헛소리 짓거리네. 내가 바쁘니까 알아서 처리해. 돈으로 해결하라고. 그리고 차 수리비는 무조건 최고가로 청구해. 저런 놈들한테는 쓴맛을 보여줘야지. 알겠지? 남자는 전화를 끊고 서구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들었나? 우리 회사 법무팀이 알아서 할 거야. 내 놈 같은 하찮은 존재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인생 종치기 싫으면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남자는 서구가 방역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채 올라탔다. 그는 굉음을 내며 차를 출발시켰고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사라졌다. 서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굳게 쥐어 있었지만 이내 힘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회의감과 함께 차가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저런 오만하고 무례한 자가 과연 내 딸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서구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상견례 장소에 늦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둘러 채 올라탔다. 다행히 차는 큰 문제 없이 움직였다. 그는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그 남자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면을 보아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다. 과연 딸의 예비 사위는 어떤 사람일까? 서구는 그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악마의 본성을 엿본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서구는 애초에 딸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길 생각이었다. 딸이 좋다고 한 남자를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사고는 그의 생각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본능은 그가 방금 본 남자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단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본질적인 인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늦을 것 같다고 알렸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고, 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길이 좀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천천히 오세요. 태준 씨랑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그 사랑스러움은 서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딸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의뢰인의 삶을 구해냈듯 이제는 자신의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태준, 그는 누구인가? 서구는 딸의 예비 사위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접촉사고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서구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예리한 감각을 일깨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다시 한번 정의를 쫓는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의 차는 상견례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송월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구의 눈은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고 그의 표정은 결연해졌다. 그는 지금부터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딸을 위한,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명예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김서구의 제네시스 G80는 마침내 송월정의 넓은 주차장에 들어섰다. 낡은 차는 주변을 가득 채운 화려한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그의 옆으로 메르세데스 AMG GT가 한 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서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늦었다는 초조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예약된 방의 이름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색 메르세데스 AMG GT. 그리고 그 차의 파손 부위. 사진은 명확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의 상견례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이 열리고 서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딸 김지민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지민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아빠,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서구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길이 좀 막혔네. 늦어서 미안하다. 서구의 눈은 지민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가족에게로 향했다. 예비 사위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인자한 미소로 서구를 반겼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 서구의 시선이 멈췄다. 시올마. 서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고급 정장, 단정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색하리 많지 부드러운 미소. 그는 분명 조금 전 도로 위에서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서구를 경멸하던 그 남자였다. 민태준. 서구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태준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은 서구의 굳은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비오님, 안녕하십니까. 민태준입니다. 지민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비오님이라니. 서구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네라고 욕하며 인생 끝장을 외치던 남자가 지금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다. 이 위선적인 태도에 서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그의 눈은 태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태준의 눈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완벽한 가면을 썼다.
서구는 겨우 평정을 되찾고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아바는 좀 화장실에. 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복도의 한 구석으로 가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진 속의 차는 태준의 것이 분명했다. 충돌 부위의 흠집 역시 그의 차와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상견례를 파토내야 할까? 서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딸에게 상처를 줄 뿐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입장을 교묘하게 바꿀 것이고 지민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는 이 위선적인 남자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딸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서구는 결심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굳은 표정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차분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태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서구입니다. 태준의 아버지 민성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요. 천천히 오십시오. 저희 아들이 아버님을 너무 늦게 모신 탓입니다. 태준의 어머니 한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민이가 아버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서구는 그들의 말에 맞장구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태준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태준은 지민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는 효자처럼 행동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완벽했다. 이 남자가 조금 전 도로 위에서 그토록 폭력적이고 무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지민은 태준이 서구의 차를 보고 칭찬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태준 씨가 아빠 차가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래식하고 견고해 보여서 좋다고요. 그 순간 서구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태준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겨우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네, 아버님, 요즘 차들은 다 너무 비슷비슷해서 개성이 없는데 아버님 차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태준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서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태준은 시선을 피했고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었다. 서구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태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다. 하하, 그래, 오래돼서 그렇지. 여기저기 흠집도 많고. 서구는 일부러 자신의 채 난 흠집을 언급했다.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서구는 놓치지 않았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억지로 젓가락을 움직였다. 이제 은퇴하셨다니 앞으로는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편하게 지내셔야죠. 민성호가 화제를 돌렸다. 서구는 태준에게서 시선을 떼고 민성호와 대화를 이어갔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요. 저희 태준이도 아버님만큼이나 바쁘게 삽니다. 늦어도 새벽 2시까지는 꼭 일하죠.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네요. 젊은 나이에 그룹 이사 자리에 오른 것도 다 아들 녀석이 열심히 한 덕분이죠. 민성호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태준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가업을 이어받아
젊은 나이에 그룹 이사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네. 태준이가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민이가 많이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에요. 지민은 태준을 향해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순수했고 서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서구는 딸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태준의 성공과 거짓된 친절에 속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식사 내내 서구는 조용히 태준을 관찰했다. 그는 태준이 대화 중간중간에 보이는 미묘한 행동들을 포착하려 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다른 사람들 몰래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고 누군가 보낸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아까 도로 위에서 서구에게 보였던 분노와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구는 놓치지 않았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지민은 태준에게 아버지를 모셔다 드릴 것을 부탁했다. 태준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아배우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는 저희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태준은 마치 자신의 무례함을 만회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서구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 말은 조금 전 그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서 돈으로 해결하고 수리비는 최고가로 청구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서구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니, 괜찮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리고 차를 그냥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아배우님, 괜찮으십니다. 저희 회사 비서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태준은 서구를 자신의 차로 안내하려 했다. 그때 지민이 끼어들었다. 태준 씨, 아빠는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아빠 차로 가시게 놔둬요. 태준은 지민의 말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물러섰다. 서구는 지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민성호와 한지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서구가 낡은 제네시스 G80에 올라타자 태준은 자신의 화려한 메르세데스 AMG GT에 올라탔다. 그는 서구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서구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서구는 조용히 차를 몰고 송월정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준이 겉으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오만함과 위선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인격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언젠가 자신의 딸 지민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구는 불안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딸의 미래, 그의 가족의 행복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전화기 너머로 젊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옛 제자이자 믿음직한 후배였던 강진우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진우야, 나야, 서구, 오랜만이지. 네. 변호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은퇴하고 편히 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쉬기는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서구는 진우에게 민태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며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태준의 과거, 학창시절,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진우는 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진지함을 느끼고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시는 거면 분명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구는 진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하게 빛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그는 다시 변호사로서의 본능을 깨우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태준의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만이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서구는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변호사 김석우로 돌아갈 것이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딸 지민을 위해. 김석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민태준의 완벽한 가면과 도로 위에서 드러났던 그의 끔찍한 본성이 교차했다. 그 두 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 괴리감은 서구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딸의 미래를 오만함과 위선에 찬 남자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익숙한 루틴을 시작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방에 노트북과 서류철을 챙겼다. 그는 이미 어젯밤 강진우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에게 민태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넘겨주었고 진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구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에게는 30년 넘게 쌓아온 직감과 경험이 있었다. 서구는 개인 서재로 들어섰다. 책장에는 수많은 법률 서적과 사건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민태준이 이사로 있는 한울그룹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울그룹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를 통해 급성장한 기업이었다. 특히 건설 및 IT 분야에서 막대한 이권을 확보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서구는 이 급격한 성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성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민태준의 이름과 한울그룹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 경영인의 귀재 민태준 이사, 한울그룹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 사진은 모두 완벽한 미소와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서구는 어젯밤의 상견례 자리를 떠올렸다. 위선적인 가면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서구는 검색 범위를 더 넓혔다. 그의 학창시절, 과거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민태준이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곧바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서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제가 대충 조사해 봤는데 민 이사 쪽이 좀 이상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무엇이 이상한가? 민 이사가 주도했던 최근 2건의 M&A 거래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았고 인수된 기업들은 모두 부도 직전의 한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된 직후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모두 한울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비밀리에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서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게 다인가? 아니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소규모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울그룹이 기업을 회생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알짜배기 자산만 빼앗기고 파산하게 된 거죠.
소송이 걸렸지만 모두 한울그룹의 압도적인 법무팀에 의해 기각되거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진우의 말은 서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네,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한울그룹의 막강한 힘에 굴복해 소송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한울그룹의 압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아직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들이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증인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진우와의 통화를 마치고 서구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태준이 단순히 돈만 많은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짓밟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서구는 곧바로 민태준의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태준의 동창들과 교수들을 수소문했다. 그중 한 명인 법학과 교수였던 김영철 교수는 서구의 요청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구가 자신의 은퇴한 제자임을 밝히자 이내 마음을 열었다. 태준이, 그 녀석은 정말 똑똑했네. 하지만 똑똑한 만큼이나 오만했지.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라고 가르쳤지만 그 녀석은 법을 돈과 권력을 위한 방패로만 생각했네. 자신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 김 교수의 말은 서구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네.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 학점이나 스펙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았지. 서구는 김 교수의 말을 듣고 어젯밤의 태준을 다시 떠올렸다. 낡은 차와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을 경멸했던 그의 눈빛. 그것은 잠시의 오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이다. 서구는 다음으로 태준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울그룹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겉으로는 투명해 보였지만 복잡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와 자금 흐름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았다. 특히 태준이 주도한 M&A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은 마치 미로와 같아서 일반적인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기업 범죄들을 다뤄왔다. 그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자료들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서구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는 한울그룹이 인수했던 2개의 기업 중 하나인 태양건설의 파산 기록을 찾아냈다. 태양건설은 한울그룹에 인수되기 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인수가 이루어진 직후 그 국책 사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그리고 태양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서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또다시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제가 태양건설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한 분을 겨우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울그룹의 압력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습니다. 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울그룹이 태양건설을 인수하기 전에 태양건설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이 들어온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태양건설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한울그룹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이 바로 민태준 이사라고 하더군요. 비자금이라? 그렇다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장부가 어딘가에 있겠군. 서구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태준을 법적으로 올가맬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준의 위선을 완전히 벗겨내고 딸에게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다. 진우야,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부가 어디에 있을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태준의 개인 공간, 혹은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의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변호사님, 하지만 한울그룹은 보안이 철저해서 접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다.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캐내는 거니까. 그리고 태준의 개인 비서를 한번 만나볼 수 있겠나? 네, 왜요? 대부분의 비서들은 상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충성심이 강하겠지만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에게 정의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든. 서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비리 사건들을 다루었다. 기업의 비자금은 대부분 최고위층의 개인적인 공간에 숨겨져 있었고 그 비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비서들이었다. 서구는 진우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린 뒤 혼자서 다시 한번 태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그는 태준의 SNS와 지민의 SNS를 비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 지민의 SNS는 온통 태준과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반면 태준의 SNS에는 지민과의 사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사진들이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가? 서구는 태준의 이중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경멸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위선자였다. 서구는 이제 태준을 단순히 딸의 예비 사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법정에서의 논리와 전략으로 가득 찼다. 서구는 결심했다. 단순히 태준에게서 딸을 떼어놓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태준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한 행위들을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딸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법률가로서 그가 평생 지켜왔던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구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태준이 도로 위에서 내뱉었던 욕설과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위선적인 미소가 교차했다. 그리고 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의 가벼운 접촉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민태준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자신의 미간을 찌푸렸다. 한울그룹의 재무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 자신이 주도했던 M&A 건들에서 예상치 못한 미세한 구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의 비서, 최근 우리 회사 내부 감사가 있었나? 아니요. 이사님, 정기감사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특히 태양건설 인수건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그 노인네 있잖아. 그때 접촉사고 냈던 그놈. 태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났다. 네. 이사님, 이미 보험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 견적이 너무 터무니없게 나와서 저희 쪽 법무팀에서 대응 중입니다. 그 노인네에 대해 좀 더 알아봐. 단순히 낡은 차 끌고 다니는 한량은 아닌 것 같아서. 이름이라도 알고 있나? 잠시만요. 김서구라고 합니다.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직.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무직이라고 그 낡아빠진 차와 옷차림에 딱 맞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풍기던 분위기는 무직의 그것이 아니었다. 뭔가 찜찜했다. 태준은 자신의 직감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무직.
그래, 더 깊게 파봐. 가족 관계나 과거 경력 같은 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태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태양건설 인수건은 그의 경력에 가장 큰 오점이었다. 그는 이 거래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과정은 완벽했고 그 어떤 법률가도 파헤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유 모를 불안감이 그를 덮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에 지민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태준 씨, 아빠가 오늘 갑자기 아는 분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빠라니. 김서구. 그는 지민에게서 김서구의 전화번호를 받아 저장해 두었지만 상견례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하다니 태준은 문득 며칠 전 서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장인어른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이 노인네가 뭘 알고 이러는 건가? 태준은 잠시 고민했다. 이 초대를 거절하면 그 노인네에게 괜한 의심만 더 키워줄 뿐이었다. 그는 지민에게 바쁘지만 꼭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태준은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노인네가 무슨 꿍꿍이 속이든 자신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유검씨. 태준은 지민이 알려준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김서구가 2명의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과거에 한울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영철 교수였다. 태준의 얼굴에 경직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그의 예리한 눈빛과 단단한 체구는 태준에게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서구는 태준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겼다. 태준이 왔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네. 여기는 내 옛 스승님이신 김영철 교수님이시고 이쪽은 내 오랜 후배 강진우 변호사일세. 태준은 겉으로는 웃으며 서구와 그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김영철 교수와 강진우 변호사라니. 서구가 무직이라는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는 변호사였다. 그것도 꽤나 영향력 있는 변호사였던 모양이었다. 김 교수님, 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지민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서구와 강진우에게 번갈아 향했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서구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만 띠고 있었고 강진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구는 태준에게 김 교수를 소개했다. 자네도 김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지. 세상 참 좁네. 자네가 우리 지민이 예비사위가 될 줄이야. 김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걸세. 서구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태준은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지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태준은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라는 김 교수의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뻔뻔하게 말했다. 김 교수는 태준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구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화제를 꺼냈다. 태준이 자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더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를 처리하라고 할 정도니. 서구의 말에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 배우님, 무슨 말씀을? 상견례 가던 길에 우연히 접촉사고가 있었지 않나.
낡은 제네시스 G80와 은색 메르세데스 AMG GT.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서구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말을 이어나갔다. 아, 그게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에게도 수리비는 제 쪽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말해뒀습니다. 태준의 말은 변명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서구의 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돈으로 해결하라고 그게 자네의 방식인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서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은 30년 법조 생활의 모든 것을 응축한 듯 날카로웠다. 아버님, 오해십니다. 전 그저 오해라고 자네가 나를 향해 내뱉었던 욕설, 낡은 차에 대한 경멸, 그리고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조롱했던 그 말들, 그게 다 오해였다고 서구는 태준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서구를 향해 이를 갈았다. 아버님, 설마 저를 미행이라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회사에 스파이라도 심어두신 건가요? 제가 당신의 낡은 차를 박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위선이 아닌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다. 서구는 그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나는 그저 내 딸의 예비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일세. 자네의 오만함이 단순히 순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자네의 본질적인 성격인지. 그래서 나는 자네에 대해 좀 알아봤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서구의 말에 태준은 더욱 격앙되었다. 도대체 뭘 안다는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민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럴 권리는 없습니다. 지민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부모로서의 역할일세. 자네는 지민이를 속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민이뿐만이 아니지. 자네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아왔네. 태양건설, 인수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입었던 피해 알고 있나?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서구는 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 태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모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뿐이지. 정부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회사에 알짜배기 자산만 빼돌린 후에 부도 처리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네. 서구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다. 그때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군요. 좋아요. 아버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 한울그룹의 차기 회장입니다. 당신 같은 한물간 낡은 변호사 따위는 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 지민이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내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지민이의 미래도 끝장입니다. 지민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면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태준은 노골적으로 서구를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아니었다. 그가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을 모두 드러냈다.
서구는 태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제인,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아버님께서 이 싸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당신과 당신의 딸의 파멸이 될 겁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서구에게 경고의 말을 던지고 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가 떠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영철 교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구를 바라보았다. 서구, 그 녀석의 오만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 딸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서. 강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놈이 지민 씨와 결혼하다니. 변호사님, 절대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파헤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서구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보였다. 괜찮다. 나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 태준이는 방금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드러냈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서구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가로서 태준과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위선의 찬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서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민태준의 위선적인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서구는 태준의 거처를 나서는 순간 온몸에 흐르던 분노와 좌절감을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흩뿌렸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이자 동시에 법률가로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의 눈은 냉철하게 빛났고 머릿속은 이미 철저한 전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장 강진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밤중이었지만 진우는 서구의 전화를 받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민태준 그놈이 무슨 짓이라도 한 겁니까? 서구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오히려 잘 됐네. 그놈이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서구는 진우에게 태준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태준이 자신의 범죄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지민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그놈은 인간 말종입니다. 이런 놈이 지민 씨와 결혼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걸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태준이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서구는 진우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고 사무실 벽면에 걸려있는 화이트보드를 향했다. 그는 펜을 들고 민태준의 이름을 중앙에 썼다. 그리고 그 주위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의 범죄 행각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태양건설 인수건, 정부 보조금 횡령,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 한울그룹의 법무팀은 만만치 않을 걸세.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덮어버리려 할 거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구는 진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각지대 증거 확보였다. 한울그룹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는 이미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그들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서구는 태준의 개인 비자금 장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자금 장부는 보통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된다. 태준의 개인 집, 아니면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의 사무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침입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장부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 고발자 확보였다. 태준의 비서인 최민혁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구는 최민혁을 압박하는 대신 그에게 정의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 비서는 태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공범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태준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에게 면책을 약속하고 그가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구는 진우에게 최민혁의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를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약점을 찾아내 협박하는 대신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었다. 한울그룹의 막강한 힘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는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태준은 명성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위선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언론을 통해 그의 범죄를 폭로해야 한다. 대중의 분노는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서구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법률적인 논리와 증거에만 집중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서구와 진우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였다. 서구는 태양건설 파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분석했다. 그는 이미 폐기되었을 수도 있는 서류들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사건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30년의 변호사 생활 동안 쌓아온 그의 인맥은 거미줄처럼 넓고 깊었다. 진우는 최민혁 비서의 뒤를 쫓았다. 최 비서는 완벽한 직장인처럼 보였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태준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일상에 숨겨진 작은 틈을 발견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최 비서는 잠시 회사 근처에 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진우가 최 비서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진우는 한 주를 기다려 수요일 저녁, 최 비서가 카페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진우는 최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최민혁 비서님 맞으시죠? 저는 김서구 변호사님의 후배, 강진우 변호사입니다. 최 비서의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 찼다. 김서구 변호사님. 아, 민 이사님 상견례 날 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 이사님과 관련된 겁니다. 최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진우를 따라 카페 구석진 자리로 이동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전 이사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가 없다고요. 태양건설의 비자금 장부도요. 진우의 말에 최 비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우는 최 비서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민 이사님이 당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일이 밝혀지면 민 이사님 혼자 감당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까요? 최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태준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에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 이사님이 당신을 버릴 때, 그땐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삶, 모든 것을. 진우는 최 비서의 가족에 대해 언급했다. 최 비서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태준의 모든 지시를 묵묵히 따랐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면책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진우의 말은 최 비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고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한울그룹에서 받는 돈보다 당신의 양심과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최 비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에게서 최 비서를 만났다는 보고를 들은 서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 비서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태준의 오만함과 위선이 최 비서의 양심을 압박할수록 그는 결국 진실을 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구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계에 있는 옛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울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태준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해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론을 통해 태준의 모든 명예를 무너뜨리는 철저한 심리전이자 사회적인 싸움이었다. 서구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민혁 비서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뇌했다. 강진우 변호사가 건넨 명함은 그의 손바닥에서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태준 이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충성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강 변호사의 경고는 최 비서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 이사의 횡포는 날마다 심해지고 있었다.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최 비서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어느 날 저녁, 민 이사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니 밖에서 기다려 라고 지시했다. 최 비서는 3시간을 꼬박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 이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개새끼야. 감히 내 앞에서 늦장을 부려. 내 놈은 내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안 사놓고 뭐 했어? 최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이미 민 이사의 만행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욕적인 언사가 유독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태준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태준은 쓸데없이 자식 낳아서 나중에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마라고 비아냥거렸다. 최 비서는 그때의 몸열감을 잊을 수 없었다.
민 이사는 최 비서를 발로 걷어찼다. 최 비서는 몸을 움츠렸지만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 민 이사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순간 최 비서는 강진우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민 이사님이 당신을 버릴 때 그땐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최 비서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강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님, 저 최민혁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진우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네, 최 비서님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비서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곳에는 강진우와 함께 김서구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구는 최 비서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고민이 많았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네. 이제부터 자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호해주겠네. 그리고 자네의 양심에 귀 기울여주게. 최 비서는 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자금 장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장부는 이사님의 개인 별장, 지하 서재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최 비서는 태양건설 사건의 전말과 민 이사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또한 민 이사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증거를 은폐하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협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혔다. 서구와 진우는 최 비서의 증언을 들으며 숨을 죽였다. 그들은 민 이사의 악행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장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그 장부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최 비서는 불안에 떨었다. 괜찮네. 걱정하지 말게. 우리는 자네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걸세. 정의를 위한 싸움을. 서구는 최 비서의 어깨를 굳게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의 결정은 민태준에게는 예상치 못한 치명타였다. 민태준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민 이사의 휴대폰에 강진우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민 이사의 개인 별장 사진과 그가 아끼는 비자금 장부가 담긴 서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은 누가 봐도 민 이사의 개인 서재였다.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장부 잘 보고 계십니까, 민 이사님? 민 이사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고해비세요, 이 개새끼. 그는 곧바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민 이사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최 비서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최 비서는 이미 서구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 민 이사는 곧바로 자신의 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재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그대로였다. 장부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안도했지만 곧이어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젠장 누가 감히 내 서재에 침입한 거야. 최 비서, 이 새끼. 민 이사는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민 이사는 곧바로 한울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당장 와. 그리고 그때 접촉사고 냈던 그 노인네 있지, 김서구. 그 자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당장. 태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한 가면을 깨뜨리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서구를 짓밟고 그의 딸을 파멸시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 했다. 한편 서구와 진우는 최 비서의 증언과 함께 비자금 장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들은 장부의 사본을 만들고 태준의 비자금이 흘러간 경로와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는 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서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민태준의 범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은 태준이 그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서구는 딸 지민을 따로 불러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준이 상견례 가던 길에 자신에게 행했던 무례함, 그리고 그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 지민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위선적인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태준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를 믿어라. 아빠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거다. 저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야.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상견례 이후 태준에 대해 그토록 캐물었는지, 왜 태준을 경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태준의 위선에 배신감을 느꼈다. 아빠, 제가 도울게요. 저도 태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민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서구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태준은 이성을 잃고 광분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담긴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김서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그는 최 비서의 배신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그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최 비서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태준은 서구의 노련함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서구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을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는 곧 분노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태준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한울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당장 김서구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가족 관계, 과거 행적, 그리고 그의 딸 김지민에 대해서도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내가 직접 나설 테니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이사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은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모든 것을 파헤치고 김서구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그가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야. 선제 공격을 해야 해.
저 노인네가 감히 내 명예에 흠집을 내려 해.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서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민태준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준은 기자들 앞에서 김서구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며 자신에게 온갖 거짓 증거를 들이밀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부와 권력을 탐내고 저를 상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추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말은 교활했다. 그는 서구를 돈을 노리는 파렴치한 노인으로 자신은 사랑을 지키려는 순수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숨기고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김서구 씨, 당신의 추악한 행위를 즉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태준은 기자들에게 서구가 보낸 협박 메시지라며 조작된 문자를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태준의 발언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선제 공격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했다. 아 배우님, 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졌으니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민이에게도 알려드리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딸이라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는 서구가 당황하고 좌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잘했네. 태준이, 자네의 오만함이 결국 자네를 파멸로 이끌 걸세. 서구의 말을 들은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서구는 왜 저렇게 평온한가 태준은 알 수 없었다. 무슨 헛소리야.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야. 당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당신의 딸도 망신을 당할 거야. 나의 명예는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고 내 딸의 행복은 내가 지켜줄 것이네. 하지만 자네의 명예는 오늘로 끝났네. 자네의 오만함이 그 모든 것을 망쳤어. 서구는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서구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시켜 서구에 대한 조사를 더 깊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김서구 전 변호사가 민태준 한울그룹 이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김서구 기자회견. 태준은 서둘러 TV 앞으로 다가갔다. TV 화면에는 서구가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진우와 최민혁 비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서구입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태준 이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그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구는 마이크를 잡고 태준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접촉 사고와 그 과정에서
태준이 보였던 무례함과 오만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민태준 이사는 저를 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노인으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달리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그의 비자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말이 끝나자 최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하고 기록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는 민 이사님의 비서였던 최민혁입니다. 저는 민 이사님이 태양건설 인수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민 이사님은 저를 협박하여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그 비자금 장부에 사본이 있습니다. 최 비서는 기자들 앞에서 비자금 장부의 사본을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민 이사의 기자회견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극적인 반전에 흥분했다. 그때 지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민태준 씨의 예비 신부였던 김지민입니다. 저는 민태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빠께서 그를 조사하면서 그가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지민의 폭로는 태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는 경악에 휩싸여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거짓말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태준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실 수가. 태준이, 자네가 스스로 망가뜨린 걸세. 자네의 오만함이, 자네의 위선이 자네를 파멸로 이끈 거야. 나는 단지 자네가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네. 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자네에게는 지민이에 대한 진심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심도 없었네. 자네의 삶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죄악이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에 절망했다. 서구의 기자회견은 한울그룹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태준과 한울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태준의 아버지인 민성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태준의 위선적인 제국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결국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서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지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지민은 더 이상 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니, 괜찮다.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변호였으니까. 서구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민태준의 위선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석우의 방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TV와 신문, 인터넷 뉴스 포털은 모두 민태준과 한울그룹에 대한 특종 기사로 도배되었다. 젊은 경영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한울그룹 비자금 게이트, 배신당한 예비사위, 파멸을 자초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민태준의 기자회견에 보였던 동정과 연민을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꾸었다. 태준의 오만함과 위선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서구의 냉철하고 치밀한 방역은 그를 단번에 악당으로 추락시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경영인의 귀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짓밟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검찰은 곧바로 민태준과 한울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구와 최 비서가 제공한 비자금 장부의 사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장부에는 태양건설 인수 과정에서 빼돌린 정부 지원금의 흐름과 그 과정에 연루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울그룹의 지하 비자금 창고에서 압수한 서류와 자료들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뒷받침했다. 민태준은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하게 버텼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겁니다. 그 노인네가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 비서의 증언과 함께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자 태준의 오만함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최민혁, 그 배신자.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최 비서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그가 비자금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였다. 태준의 아버지 민성원은 아들의 만행에 경악했다. 그는 아들이 이사 자리에 오른 뒤부터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추악한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아들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민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그룹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명하게 재정비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 회장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이미 한울그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거래처들은 한울그룹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한울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태준은 결국 구속되었다. 그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민 이사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였다.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죄수로 전락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그를 구속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한편 김석우는 태준의 구속 소식을 TV 뉴스로 접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이 지민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이 저지른 만행에 분노했고 그가 구속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도 태준 씨와 함께 파멸했을 거예요. 아니, 괜찮다.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변호였으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서구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의 오랜 변호사 생활은 늘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그는 수많은 의뢰인을 변호했고 수많은 죄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위한 변호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구는 태준과의 접촉사고로 망가졌던 낡은 제네시스 G80을 수리했다. 태준의 보험사가 보낸 엄청난 액수의 수리비, 청구서는 서구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하지만 서구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의 낡은 차를 완벽하게 수리하고 남은 돈은 태양건설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에게 기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취미로 낚시를 즐기며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지민은 태준과의 파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서구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딸에게 말했다. 지민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다시 시작해도 돼. 새로운 길을 찾아도 돼. 아빠는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지민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태준을 사랑하던 순수한 눈빛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구는 어느 날 한울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TV 뉴스를 통해 보았다. 민성호 회장은 아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투명 경영을 선언하고 기업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청산했다. 한울그룹은 이제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순간의 사소한 접촉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한 아버지의 정의로움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서구는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 변호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영원히 정의와 함께할 것이었다. 민태준의 위선적인 제국이 무너진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형벌뿐이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며칠 뒤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주도한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배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최민혁 비서의 구체적인 증언과 비자금 장부 사본은 법정에서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작용했다. 태준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끝까지 발악했다. 이 모든 것은 김석우라는 노인네가 꾸민 일입니다. 그는 돈을 노리고 저를 음해한 겁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법정에는 태양건설 파산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소액 주주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얼굴을 향해 분노와 원망의 시선을 보냈다. 한때 존경받는 젊은 경영인이었던 태준은 이제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태준의 오만함은 법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재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초의 비서에게는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초의 비서, 네가 내게 등을 돌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지. 최 비서는 태준의 협박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서구의 따뜻한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태준의 추악한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로 결심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태준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아버지인 민성호는 재판 결과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한울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울그룹은 민 회장의 동생이 임시로 경영권을 맡아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절규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정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김석우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는 딸 지민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다. 지민은 한동안 태준과의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했다. 서구는 그런 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딸에게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가 울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는 딸에게 조언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딸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기를 바랐다. 지민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태준이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기에 파멸한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서구의 말은 지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지민은 대학원에 복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미래 심리 상담사가 되어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서구는 그런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한편 최민혁 비서는 서구의 도움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한울그룹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그는 종종 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의 비서,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네.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을 거야. 서구는 초의 비서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이번에도 역시 정의를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서구는 어느 날 낡은 제네시스 G81을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는 예전에 태준과 접촉사고가 났던 도로를 천천히 달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의 분노와 오만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나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한 명의 시민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원히 정의와 함께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변호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의 사소한 접촉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한 아버지의 정의로움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서구는 이제야 진정한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법정의 차가운 논리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아담한 주택. 김서구는 정원 한 구석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제네시스 G80가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1년 전, 태준과의 접촉사고로 망가졌던 차는 이제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서구는 차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차는 그에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변호의 시작을 알리는 증인이자 그의 정의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태준의 구속 이후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울그룹은 민성호 회장의 동생인 민성재가 새로운 회장이 되어 경영 일선에 나섰다. 민성재 회장은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과거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청산했다. 그는 태양건설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들에게 보상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기부금을 내놓았다. 한울그룹은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태준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곳에서도 여전했지만 점차 세상의 냉혹함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부모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것뿐이었다. 서구의 딸 지민은 이제 어엿한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심리학 공부에 전념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파혼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아빠, 저 오늘 심리상담 동아리에서 발표해요. 떨려요. 지민이 서구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빠는 항상 너를 믿는다. 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민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서구에게 입을 맞추고 학교로 향했다. 서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혁 비서의 전화였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팀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변호사님, 저 최민혁입니다. 오랜만에 전화 드렸습니다. 아니, 괜찮다.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벌써 돌을 맞았어요.
다음 달에 돌잔치 하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꼭 가마. 서구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지 한 명의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서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마셨다. 그는 1년 전에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딸의 행복을 위해 상견례를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우연한 접촉사고로 그는 자신의 딸의 미래에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오만하고 무리한 예비 사위의 본성을 엿보았고 그 본성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변호사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의로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그는 태준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태준의 협박과 방해 공작은 그를 여러 번 위기에 빠뜨렸다. 하지만 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30년 변호사 생활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태준과 싸웠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했다. 승리는 단순히 태준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태준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것은 딸 지민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것은 최민혁 비서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었다. 서구는 이제야 진정한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법정의 차가운 논리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서구는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변호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의 사소한 접촉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한 아버지의 정의로움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